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학년도 고3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 해설을 맡은 어김없이 저는 오늘도 남국민입니다. 어김없이 오늘도 안녕하세요. 좀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김철회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험 치르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네. 네, 정말 고생 많았다는 얘기를 올해만큼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기도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정말 지치고 힘들 때 끝까지 또 시기도 평소 예년보다 좀 더 미뤄진 수능을 앞두고 더 길어진 수험생활 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죠. 네. 그리고 난이도가 그나마 좀 쉬웠다라고 한다면 마음이라도 좀 시험 끝나고 좀 편할 텐데 이 시험 보는 과정에서도 여러분이 아마 그 난이도가 높아서 힘들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 끝난 이 시간에도 그 때문에 또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총평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어려워하는 학생들 많았을 겁니다. 점수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왔고요. 근데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세부적으로 각 분야가 어땠는지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특히 뭐 독서랑 문법이 어려웠던 건 당연한 거고요. 문학에서도 또 이른바 킬러 문항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문항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작 정도 조금 만만한 거 빼고는 사실은 쉬운 분야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마 총평으로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합시다. 10월 학평이 엄청나게 쉽게 나왔어.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성적을 되게 잘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랬을 때 와 자신감이 넘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랬던 해에는 뭐 흔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해가 있었으면 그럴 때 수험생들은 어떤 마음 가지게 되겠어요? 헉? 수능에선 이러지 않을 텐데 내가 수능에서 이럴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함, 오히려 더 불길함 이런 것들에 시달릴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뜻하지 않게 뭐 자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겸손하게 해준다는 그런 좋은 측면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기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살펴보게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 약점 보완했을 때 당연히 수능 대박 나는 겁니다. 네, 따끔한 예방주사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전반적으로 아마도 어려웠나 보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화법과 작문, 또 언어, 그리고 독서, 문학에 이르는 그런 순서대로 각 분야별로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서 봤어야 되는가 또 복습을 하고 내가 이 시험들을 복기해 볼 때 뭘 좀 유념해서 봐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세부적인 출제 경향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화법과 작문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마지막 시험, 수능 앞두고 있는 마지막 시험으로 되게 좋은, 쓸모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문제 전체들이 다 뭐 안정적이기도 했습니다만 또 하나 중요한 게요. 어쨌든 결국 최종 점검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전형적으로 수능에서 계속 보여주는 문제 유형들, 물론 수능에서는 새로운 문제 유형들을 살짝 가미를 매해 이렇게 하는 게 평가원의 스타일이긴 합니다만 여태까지 밝혀져 있는 오픈된 카드 하에서의 어떤 화작에 다양하면서도 매번 변함없이 출제되는 문제 유형들을 거의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여태까지 내가 화작 공부를 어떻게 해왔는가, 나한테 화작을 수능에서 제대로 빠른 시간 안에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가를 테스트해 보기에 되게 좋은 그런 안정적인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복기할 때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렵고 막 대단히 뭐 그 오답률이 높을 만한 그런 문제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내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화작 점수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건 아닐까? 이런 것들을 반드시 최종 단계에서는 점검을 해봐야 되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문제를 말이에요. 내가 어떤 전략에 입각해서 그것들을 풀어냈는지를 다시 한번 꼭 점검하시고 수능에서 이런 세트 구성이 나왔을 때 나는 이걸 어떻게 헤쳐가야지 하는 것들을 잘 내면화하고 다시 한번 복습해두는 그런 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5번, 8번 정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난도가 있었다, 높았다라는 문제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평이했지만 2번 같은 경우 이제 화법 발표에서
자료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매체 자료, 시청각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인데 그게 어떤 맥락 하에서 그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내용과 결부되어 있는 그런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요령 같은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실전에서 분명히 저 문제 유형 나올 텐데 수능에서 저 문제의 최근에 다변화되고 있는 저 문제 스타일들을 좀 최근 기출을 통해서 좀 보시면서 정리를 꼭 해놔야 되겠고 5번 문제 또 조금 이제 뭐 계속 나오는 스타일이긴 합니다만 정신 차려야 되는 문제죠. 비포 애프터 수정 전후를 비교해서 뭐가 달라졌고 이게 왜 달라졌는지를 평가하게 하는 그런 판단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도 의외로 꽤 많은 학생들이 틀렸기 때문에 점검을 해둬야 되겠고요. 그다음 8번 문제인데요. 결국 이건 장문 파트에서 1번 문제, 즉 글쓰기 계획이 장문의 초기 조건 상황, 주어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어떤 계획을 세웠고 그게 실제로 글 안에 반영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초고의 장문 계획의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고 요 세 가지 문제 유형 모두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마도 올해 수능에도 또 등장할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는 오답률도 꽤 높았던 그런 문제라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자,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얘기합시다. 마지막이니까 진짜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성적이 안 좋았던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독서 까다로운데 시간 부족했죠. 분명히 그럴 거야, 그죠? 그리고 특히 맨 마지막에 있는 고전 소설 시간에 순서대로 푸는 사람들 많으니까 시간에 쫓기는데 제대로 된 작중 상황 파악을 못 해가지고 43번이니 45번이니 이런 문제들 많이 틀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인을 나는 독서를 못해, 나는 문학에 약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관점을 살짝 바꿔서요. 이 화작을 푸는데 나에게 문제는 없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반드시 그걸 점검해 봐야 될 포인트가 바로 지금 이 10월 학평. 뭐 좀 더 먼저였으면 더 좋았겠고 못했던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반드시 대오각성해야 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요령을 연습해 두는 것이 전체 국어 수능 밸런스 안에서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번 시험을 복기를 하시기를 제가 당부를 할게요. 자, 이어지는 언어와 독서에서 김채원 선생님의 좋은 말씀 잘 들어보도록 합니다. 네, 화법과정문에 이어서 언어, 그 다음에 독서까지 경향을 설명 드릴게요. 자, 우리 언어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은요, 바로 뭐냐면 정확하게 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이 마무리 공부하는 시기에 이 정확하게라는 말을 놓치면요, 즉 간과하게 되면 수능 때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문법이 그래요. 이 문법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개념 하나하나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지 체크하면서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례 하나하나 요소별로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체크하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준 문항이 이번 시험에 특히 2개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11번과 15번입니다. 이 두 문제가요, 바로 문제인데요. 11번 문항은 출제자가 함정을 파놓은 지점이 어디였냐면 달리라는 거였어요. 그 달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면서 그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 달리와 관련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여러분이 또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15번 같은 경우에는요, 단어를 요소별로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의 품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 또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했죠. 그런 점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11번과 이제 15번에 그런 답을 고르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해설 강의를 통해서 11번, 15번에서 특히 눈여겨보고 다음 수능을 잘 치르기 위해서 내가 꼭 짚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도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1교시 때 이제 시험지를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독서 풀고 났더니 좀 진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3개의 세트가 있는데 이 3개의 세트의 정보의 양이 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첫 번째, 가나로 엮여 있는 주제 통합 그 지문 법에 관한 것이었는데 내용이 하나하나 문장 이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문제에도요, 사고를 복합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져 있는 기술도 그랬고요, 과학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풀고 났더니 정말 좀 힘이 많이 빠져서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오죽했겠습니까? 더 많이 힘들었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요, 이번 이 학평을 통해서요, 이렇게 정보의 양이 많은 그런 지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읽을 수 있는지를 이번 기회에 잘 익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제시되어 있는 견해주장, 개념, 원리, 방법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정보는요, 고난도 문제에서 반드시 출제 요소로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이번 학평에서도 이 세 개에 관한 정보는 마찬가지로 중요한 출제 요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법 관련 그 주제 통합 세트에서 견해장과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하면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뒤에 이어져 있는 기술, 과학에서요, 개념과 원리, 방법에 대한 이해를 잘 못했으면요, 역시 문제를 다 해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 개의 정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말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익히기 바라고요. 중요한 것도 뭐냐면 이해하는 사고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열심히 해본 것, 꼼꼼하게 해본 것은요, 그와 유사한 것이 다음에 나왔을 때요, 내가 이해를 그만큼 더 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연습이 안 돼 있는 낯선 그런 내용을 접하면요, 그거 봐도요, 이해가 선뜻 안 돼요. 수능은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진 시간 동안 이해를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해설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 혼자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공부를 할 때요, 자, 이것이 문제다. 요 네 개의 문항에 대해서 또 특히 신경을 잘 쓰기 바랍니다. 여기 17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요, 이 문항 어떤 문항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보를 꼼꼼하게 잘 이해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응시키기를 했어야 돼요.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정보와 선택지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대응시켜서 이 선택지의 내용이 지문에 어떤 말과 대응하는지 판단했어야 되거든요. 20번 문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기가 길게 있었는데요, 그 보기를 그냥 우리가 이건 이런 거지라고 그 보기 자체에만 이해를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그 보기의 내용 자체를 지문의 내용과 관련 지어서 짝을 지어서 이해를 해야 했습니다. 즉, 보기의 이 내용이 지문에 어떤 내용과 관련 있는지 판단을 해야 했죠. 그걸 못하면 답을 고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 사고를 잘 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8번, 39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대응시키기가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문항인데요. 3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그래프와 관련하여 지문 읽기 전에 무엇을 짚어야 되고, 지문 읽으면서 어떤 정보에 주목해야 하고, 지문 읽은 다음에 문제를 풀 때 또 무엇을 잘 고려해서 문제의 답을 여러분이 잘 찾아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해설 강의를 통해서요, 또 잘 배우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해설 강의를 통해서요, 내가 혹시 모르는 개념은 없는지, 실수하는 것은 없는지, 그 다음에 효율성의 측면에 대한 체크도 하셔야 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내가 읽고 푸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법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좀 더 나은 방법을 여러분이 배우려고 해야 되고요. 그 방법으로 마무리하는 시기 동안 연습 잘해서 여러분 수능 보면요, 수능 반드시 잘 보게 될 겁니다. 힘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어서 우리 문학 설명 남궁민 선생님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문학도 만만치 않았잖아요. 그죠? 이유는 뭐죠? 낯선 작품들이 많아서. 처음 읽어보는데 이거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작품인데 이런 작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컸을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연습 게임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정도의 문학 지문들의 낯선 정도라는 것은요, 수능에서는 경험하지 않게 될 거예요. 왜? EBS 수능 연계 때문에. 그러니까 그 덕을 보고 충분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거니까, 요거는 이제 예방주사 차원에서 낯선 지문을 읽어낼 수 있는지를 테스트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얼마나 장르의 근본적인 어떤 그 속성에 기대어서 처음 보는 작품을 내 머리로 내 가슴으로 이해해낼 수 있었는지를 한번 마지막 테스트해봤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 문학에서 결국에 이 핵심이 낯선 작품 읽기라는 것은 자, 연계 교재를 철저히 공부하는 건 우리가 진짜 약속하기로 했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고 우리 파이널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더 열심히 하고 있고요. 나머지 비연계 지문도 읽어내야 되고 또 연계 출제는 되었지만 만약에 다른 대목이 출제됐을 때도 또 그걸 원활하게 잘 읽어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연습했다. 그 읽기의 연습이었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자기의 과정을 복기해 보시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대 시하고요. 그다음 고전 소설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현대 시에서 31번 표현법 문제인데요. 상대적으로 뭐 그렇게 어려울 함정을 봤다라고 얘기할 만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까다롭게 느낀 학생들이 꽤 있었죠. 근데 이런 건 사실 수능에서는 현재 31번 문제보다는 조금 더 내용과 결부된 선지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을 때 결국 작품 안에서 표현법의 특징들을 발견해내고 그것이 내용의 어떤 요소들을 어떻게 뒷받침을 하는데 활용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기르는 문제 보는 능력, 그 문제 유형의 해결 전략이 필요하다 기억하시고 33번 시어, 식구의 의미, 기능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건데 예를 들면 거기에서 뭐 33번의 5번 선지 같은 경우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나시에서 선창가에 북적이는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반가운 마음에 젖어 있는 화자에게 연민의 대상이 된다. 이런 거 같은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대상들에 대해서 화자가 어떤 태도, 정서를 보이는가에 관한 것들은 시를 읽어내는데 기본이고 핵심입니다. 자, 그런 기본으로 돌아가라. 제대로 잘 해내라. 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준 그런 문제들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문제는 고전소설이죠. 마지막에 있었죠. 어려웠죠. 낯선 지문인데다가 말도 어렵고요. 원래 그 작중 상황 갈등을 면밀히 파악하기가 원래 힘든 고전소설 중에서도 특히 힘든 작품이었어. 지문이었어요. 거기다 또 더군다나 거기서 지금 막 이제 싸우고 다투고 있는 그 문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소재 자체가 글감 자체가 되게 낯선 얘기야. 상례를 어떻게 치를 거냐에 대해서 막 그 예법에 관한 얘기를 다루고 뭐 문중의 의견이 어쩌니 이런 거 같은 거 있잖아요. 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43번, 45번 문제가 매우 어려웠다. 특히 43번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그 문제의 유형 자체는 아마 올해 고전소설 수능에서도 첫 번째 문제로 그 유형이 나올걸요? 결국 그 얘기는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문제란 얘기예요. 43번은. 즉 도대체 누가 캐스팅돼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아주 기초적인 독해. 그게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43번 풀 수 있다는 얘기고요. 45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장선상에 있어요. 됐죠? 그럴 때 45번 보기 같은 걸 먼저 읽어보고 지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험 성적 결과 연연하지 마시고 낯선 작품을 읽어내고 문제의 기본의 유형에 충실한 그런 실력을 다지는 데 시간을 다 쓰시길 바랍니다. 해마다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10월 학평은 마지막이다 보니까 해설 강의의 총평 이 부분도 얘기가 좀 길어지죠. 그죠? 그러시죠? 기억이 또렷하게 잘 안 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마지막이라서 하나라도 더 챙겨서 보내고 싶은 시험장에 들여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당연히 그러니까, 있죠. 그런, 네. 예, 그런 말씀을 하신 네네, 거였군요. 그런 마음에서 이제 그렇게 됐다. 시간이 좀 길어졌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10월 학평 진짜 마지막 시험 치르느라 고생 많았는데 끝으로 이제 10월 학평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자기가 개념 정리해가지고 자기 머릿속에 이 시험은 이런 시험이었어 라고 얘기해야 될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네. 일단 여러분 밥을 잘 먹읍시다. 정말 우리 이제 점점 수능이 다가올수록요 불안하고 초조해지다 보니까 걱정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입맛도 없어지고 밥을 잘 안 먹게 됩니다. 그럼 밥을 잘 안 먹으면 기운도 없어지게 되고요. 그럼 더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그래요. 좀 불안하고 초조할 때는 입맛이 없더라도 여러분 힘내서 자꾸 밥을 더 많이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운을 꼭 잘 내길 바라고요. 그렇게 불안한 마음 있으면 오히려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손을 움직여야 됩니다. 머리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움직이세요. 그러면 그런 걱정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네. 10월 학력 평가는 뭐라고요? 그래서요. 뭡니까? 이 10월 학력 평가 바로 밑거름이죠. 이것이 자양분이 돼서요. 결국 우리 수능 어떻게 될 겁니까? 대박 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밑거름 잘 활용해야 된다. 네, 그리고요. 이번 이 10월 학평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월 학평이란 무엇이다? 어떤 일이다. 저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이건 그냥 장난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10월 학력 평가는 없던 일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잘 못 봐서 망한 사람, 아우 나 큰일 났어 어떡하지? 그냥 없던 일로 생각하세요. 잊으십시오. 결과는 잊으시고요. 그 시험으로부터 내가 캐낼 수 있는 것만 얻어내세요. 그리고 혹시 다들 어려웠다고 막 울부짖는데 나는 잘 본 것 같아. 나는 전에 비해서 성적이 막 올랐어. 어깨 으쓱으쓱 하거든요. 없던 일입니다. 네.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잠깐 10월에 어깨에 이렇게 힘 들어갔다가 수능에서 큰 코 다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절대 자만하면 안 되고요. 없던 일이다 생각하십시오. 네. 좋은 얘기신 것 같아요. 우리 잊어야 할 건 잊고, 그렇죠? 얻어야 할 건 얻고. 얻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원 선생님, 저 파이널 체크 포인트로 독서 총정리하고 계시죠? 네. 저 문학 총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능 보는 그날까지 진짜 하나라도 더 가방에 넣어주고 싶은 마음, 머리에 넣어주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자료 만들고 준비해서 강의하고 있으니까 파이널 체크 포인트로 끝까지 함께 하자는 약속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파이팅 외치면서 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한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쏟아 부어 주고 싶습니다. 네, 아깝지 않습니다. 가져가세요. 네. 자,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수능 때까지 파이팅입니다.